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론 이범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10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모형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이제 모형이 활용하고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 모형,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 이 모형은 이제 토지의 용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그런 새로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 고정성 등 토지의 이질성은 고려되지 않지만, 토지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용도에 투입되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의 두 용도는 주거용, 그리고 농업용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주거용 토지는 어번 해가지고 U자로 약자를 이제 붙였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은 agricultural 앞자 A로 해가지고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각 용도의 토지 수요 곡선을 먼저 그 50쪽의 그림에, 강연 50쪽의 그림에 이제 표현을 해봤죠. 그래서 토지 이용자, 즉 토지 수요자, 토지 임차인의 이윤 극대화 행동에서 도출한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VMP 곡선, 이것이 이제 각 용도의 토지 수요 곡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그리고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때 농업용 토지 서비스 시장의 그래프를 종축, R축을, 임대료 축을 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전 이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회전 이동하고, 그리고 두 원점 사이의 토지 서비스량이 토지의 총량, L바와 같도록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하나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게 강약 51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의 양 또는 뭐 주거용 토지의 배분량, 주거용 토지의 뭐 이용량, 임대량, 이것은 이제 왼쪽에 있는 원점 OU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 농업용 토지의 양, 농업용 토지의 배분량, 농업용 토지의 뭐 이용량, 농업용 토지의 임대량은 오른쪽에 있는 원점 OA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수요곡선 DU와 수요곡선 DA가 있는데요. DU는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 DA는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두 수요 곡선은 토지 임대료가 주어질 때 각각의 용도로 토지를 투입하는 양, 그래서 토지를 임대하는 양, 토지가 배분되는 양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하나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수요 곡선의 높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라고 했을 때 주어진 토지 투입량에서 한 단위의 토지를 더 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즉 수요 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수요 곡선의 높이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정확하게 균형하고 균형 분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각 원점에서 출발해서 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L스타라고 이제 그 52쪽 그림에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거기까지 토지량이 각각 주거용, 즉 OU L스타, 그리고 농업용 OA L스타로 배분될 때 그때가 이제 균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분 상태, 즉 L스타에서 배분이 이루어질 때 주거용으로 OU L스타, 농업용으로 OA L스타만큼 배분이 될 때 그때는 이제 외부에 충격이 없는 한 그 상태 그대로 쭉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균형 상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상태에서 주거용 및 농업용 수요자는 모두 균형 임대료 R스타를 지불하며 토지를 사용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균형 상태는 두 용도의 수요 곡선 DU와 DA가 만나는 점이 균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균형 임대료는 R스타, 그리고 균형 배분량은 L스타만큼이다. 그래서 주거용으로는 OU L스타만큼, 그리고 농업용으로는 OA L스타만큼 배분이 이루어질 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외생적인 충격이 발생한다. 즉 외부의 교란 요인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균형이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우리 흔히 균형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그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이 이제 주택 서비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주택 서비스의 임대료, 즉 주거용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때 이제 52쪽에 위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DU0에서 DU1으로 상향 이동, 우측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균형은 이 제로점에서 이 원점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의 균형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고요. 토지의 이용량은 이제 그 L1으로다가 토지의 배분량이 정해지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주거용은 OUL0에서 OUL1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은 OAL0에서 OAL1으로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52쪽의 아래 그림 가지고는 이제 그 농업용 토지를 투입하여 생산하는 생산물인 곡물의 가격, 즉 생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이 DA0에서 DA2로 상향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우측 이동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농업용 토지 시장의 그 평면을 그래프를 갖다가 회전 이동을 했죠. R축을 중심으로 R축을 축을 해가지고 종축을 축을 해가지고 회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 52쪽의 아래 그림에서는 이제 좌측 이동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균형은 이 제로점에서 이 투점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토지의 균형 임대료는 R0에서 R2로 상승하고 토지 이용량은 주거용은 OUL0에서 OUL2로 감소하고 농업용은 OAL0에서 OAL2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 균형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그 균형이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균형 분석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형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었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53쪽의 그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53쪽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래서 53쪽의 그림을 화면 공유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게 이제 53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의 효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거용 토지 이용에 대해서만 종량세 형태의 토지세가 도입되는 경우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 하고요.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종가세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현실의 조세는 종가세 형태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종가세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제 좀 약간 분석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분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종량세 형태의 토지세를 도입하는 경우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이 단위당 세액 T1만큼 DU0에서 DUT로 하향 이동한다, 즉 좌측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은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균형은 이 제로점에서 이 T점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배분되는 토지량은 OUL0에서 OULT로 감소하고 농업용은 OAL0에서 OALT로 증가한다. 자,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될까요? 토지 임대료는 주거용의 경우에 R0에서 RUT로 상승을 하고요. 농업용은 R0에서 RAT로 하락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하고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하고 이제 임대료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걸 가격세기라고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차이가 정확히 얼마냐 하면은 단위당 세액 T1만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용도 간 차별적인 조세의 효과, 이것도 조세이기 때문에 경제 효과를 갖다 따질 때는 중립성 그리고 효율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세수 충분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어떤 평가 기준도 있긴 한데요. 그 평가 기준 두 가지는 여기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중립성하고 중립성하고 효율성 이 두 가지 가지고 살펴보는데,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세 부과 전이나 토지세 부과 후나 경제 주체의 행태가
부동산 활동 주체의 행태가 변화하지 않을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주거용 토지 이용에 대해서만 종량세 형태로 토지세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주거용으로 배분되는 토지량은 OUL0에서 OULT로 감소했고요. 농업용으로 배분되는 토지량은 OAL0에서 OALT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 주체들의 선택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토지세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세 부과가 부동산 활동 주체들의 행태를 변화시켰고 따라서 토지세는 중립적이지 못하다. 토지세는 비중립적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효율성은 이제 총잉여를 비교를 하면 되죠. 과세 전과 과세 후의 총잉여를 비교를 합니다. 근데 총잉여 따질 때 이 그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는 총잉여 따질 때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그러니까 배분량까지 균형 배분량까지 두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합치면 그게 이제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그러니까 전체 토지 시장에서 얻게 되는 총잉여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잉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이제 막 조세 부과 후에 삼각형 ETAE 제로만큼 요 부분만큼 이제 총잉여가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차별적인 토지세가 효율성을 상실시킨다, 효율성을 줄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크기가 삼각형 ETAE0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잉여는 균형 배분량까지 두 용도의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의 합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총잉여가 줄어드니까 삼각형 ETAE0만큼 과세 후에 줄어들게 되니까 토지세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후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과세 후의 임대료, 주거용하고 농업용에서 RUT, RAT로다가 단위당 세액 T1만큼 임대료의 차이가 과세 후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토지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 비해서 상승하죠. R0에서 RUT로 상승하고요. 농업용 토지 수요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임대료는 과세 전에 비해 하락합니다. R0에서 RAT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과세 후에 토지 소유자가 지불받는 임대료는 두 용도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과세 전보다 과세 후에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아졌다. 이익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세 후에 주거용 토지 수요자는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기는 합니다. 과세 전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긴 하지만 단위당 세액 T1만큼 상승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과세 후에 토지 소유자는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동일한 RAT만큼의 임대료를 지불받기 때문에 과세 전보다 더 적은 임대 수입을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거용 토지 수요자에게 토지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이 주거용 토지 수요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세 일부가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세가 일부 전가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토지세 두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 토지세의 효과 살펴봤는데요. 중립적이냐? 그렇지 않다.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본 게 전가가 이루어지느냐? 예, 전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에서 토지세는 특정 유형의 토지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즉 차별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이런 토지세는 전가가 이루어지고 중립적이지 못하며 그러면서 효율적이지도 못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가지고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55쪽 이번 시간 강의는 이제 55쪽에 토지 이용 규제의 비효율성 그리고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용도가 경쟁하는 토지시장 모형을 통해서 이제 수량 규제인 토지 이용 규제의 효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식량 안보
또는 전통농업 보존 뭐 이런 것들을 명분을 해가지고요. 시장의 균형에서 배분되는 수량 이상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규제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시장 균형에서 배분되는 토지의 양이 그러니까 균형 토지 배분량이 L0인데요. 이것보다 왼쪽에 있는 L'에서 주거용 및 농업용 토지가 배분되도록 규제하는 경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규제가 없으면 두 용도의 임대료는 균형에서 R0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주거용에는 OUL0만큼 그리고 농업용에는 OAL0만큼 토지가 배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규제를 정부가 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죠. 정부의 규제가 우선이거든요. 먼저이거든요. 그래서 각 용도, 두 가지 용도의 임대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L0에서 균형 배분량을 균형 배분량 L0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해 L'으로 배분량을 옮겼다라고 하면 자 그때 이제 쭉 따라 올라가 주거용 토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B점이죠. 그리고 그 B점에 대응하는 RU1 이것이 이제 주거용 토지 시장의 임대료가 됩니다. 규제 후에 임대료가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토지 시장 같으면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 L'에서 쭉 따라 올라가 농업용 토지 수요 곡선과 만나는 C점 그 점에 대응하는 임대료 RA1이 이제 규제 후에 임대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규제를 도입한다라고 하면 규제 후에 토지 배분량은 L0에서 규제 후에는 L'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이걸 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주거용으로는 OUL0만큼 그리고 주거용으로 OUL0에서 OUL''으로 감소하고요. 배분량이. 그리고 농업용으로 배분되는 양은 OAL0에서 OAL''으로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시장에 맡겨놨을 때 임대료가 R0로 주거용이든 농업용이든 동일한데 근데 규제를 가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거용 임대료는 RU1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농업용 임대료는 RA1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제로 인해서 뭐 당연히 규제는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그냥 어찌됐든 그 부동산 활동 주체의 행동을 갖다가 선택을 갖다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립성은 뭐 따지는 거가 좀 이상하고요. 이제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효율성은 마찬가지로 이제 총이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요. 총이어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냐? 두 균형 배분량 까지 규제 후에는 이제 규제 하의 배분량까지 두 수용선 아래에 있는 면적을 합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요 끝에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주거용 수요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수요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점도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안타깝긴 한데요. 자, 그냥 보시면은 규제 전 총이연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주거용 토지 수요곡선 DU니까요. 그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근데 규제 전에는 L0가 배분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거용 수요곡선 DU가 종축과 만나는 점을 F점이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 수요곡선이 종축과 만나는 이쪽에 있는 점을 또 G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주거용 토지 시장에서 규제 전의 총이연은 OU 그다음에 이 위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F 그다음에 L0만큼이 주거용 토지 시장의 총잉여이다. 규제 전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농업용 토지 시장의 규제 전 총잉여는 사각형 L0 그다음에 2 그리고 여기 있는 G점 그리고 OA만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시장의 총이여 규제 전 총이여를 다 합쳐보면 OU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F점 그리고 E점 그리고 이쪽에 있는 G점 그리고 여기 있는 OA 해가지고 요것이 두 수요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의 합이 이제
규제 전 총잉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규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규제 후에는 배분량이 L'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거용 토지 시장의 규제 후 총잉여는 사각형 OU, 그다음에 쭉 따라 올라가 여기 F, 그다음에 B점, 그리고 L 프라임 요 사각형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업용 토지 시장에서 규제 후 총잉여는 사각형 L 프라임 그리고 C 쭉 따라가 이쪽에 G점 그리고 OA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시장의 규제 후 총이율을 다 합치면 OU 그다음에 F, B, C 그리고 G, OA라고 하는 조금 이상한 모양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규제 후 총이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규제 전 총이율하고 규제 후 총이율하고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얼마만큼이냐? 정확히 삼각형 C, B, E0만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없는 경우, 규제 도입 전에 비해서 규제 후의 총인연은 삼각형 C, B, E만큼 적다.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효율성이 깨진다 라고 하는 거. 총이여가 줄어드니까, 규제 때문에 총이여가 줄어드니까 효율성이 깨지는구나. 효율성을 정말 효율적이지 못하구나. 규제는 비효율적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주거용 토지 수요자, 주거용 토지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전에는 임대료 R0에서 정말 L0만큼 임차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각형 R0 이쪽에는 F 그리고 요 삼각형이 이제 규제 전 주거용 토지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였어요. 그런데 주거용 토지 수요자의 규제 후의 총잉여는 이제 임대료가 RU1이 되니까 RU1 그리고 쭉 따라 올라가 F 그리고 B 요 삼각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R0 그리고 RU1, B 이만큼 요 주거용 토지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라는 거 이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용 토지 수요자의 소비자 잉여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농업용 토지 소유자의 소비자 잉여는 규제 전에는 삼각형이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G 그리고 R0만큼이었는데요. 근데 규제 후에는 삼각형 C 여기 있는 G 그리고 RA1으로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토지 수요자 중 일부는 임대료 상승의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규제 전에는 주거용입니다. 주거용 토지 소유자, 주거용 토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규제 전에는 R0의 임대료를 받았었는데 규제 후에는 RU1이라고 하는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이 토지 소유자, 주거용 토지 소유자 좋아졌네, 이득을 얻었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있는 OUL 프라임만큼의 토지를 주거용으로 빌려주는, 임대해주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L0, L 프라임만큼, L 프라임에서 L0만큼 여기에는 규제 전에는 주거용으로 토지를 빌려줬었는데요. 근데 요만큼은 L 프라임에서 L0만큼 규제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주거용이 아니라 농업용으로 토지를 빌려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규제 전에는 R0의 임대를 받았는데 이제는 농업용으로 빌려줘야 되니까 RA1이라고 하는 임대료만 지불 받게 됩니다. 더 낮은 임대료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L 프라임 그리고 L0만큼 요만큼의 그러니까 요만큼 토지 소유자 애초에 주거용으로 빌려줬었는데 규제 전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줬었는데 규제 후에는 농업용으로 임대를 해줘야 되는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가 하락하니까 그만큼 임대료 수입이 줄어드는 그래서 좀 안 좋은 그런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가 특정 용도의 임대료를 상승시키죠. 여기서는 주거용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농업용 토지의 임대료를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만약에 규제를 완화했다, 즉 규제를 가하다가 L'이라고 하는 이 수준으로 농업용 토지를 보존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농업용 토지는 5A L'만큼으로 정해놨다라고 하는 그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하면, 규제가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배분량이 규제 완화 전에는, 그러니까 규제가 있었을 때는
L'이 배분량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규제 완화 후 규제를 없애고 난 다음에는 L0가 그러면 시장에 맡겨놓는 거니까요. L0가 이제 균형 배분량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제 반대의 그 효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토지 전용이 허용된다. 그러면은 막 농업용 토지 임대료도 주거용 토지만큼 상승을 할 거예요. 근데 규제를 가하면서 토지 전용을 허용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규제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그래서 어떤 이들한테는 이득을 가져오지만 어떤 이들한테 이득을 가져오냐면은 주거용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득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주거용 토지 소유자 중에 L', L0, 그러니까 원래는 주거용 토지 소유자였는데 규제 때문에 농업용 토지 농업용 토지 소유자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손해를 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변경하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그 규제 변경에 따라 가지고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럼 그놈을 갖다가 이제 개발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개발 이익은 사회적인 어떤 장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사회적인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환수할까? 얼마만큼 환수할까? 이것이 이제 토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거, 이 부분에 설명드린 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토지 공급에 인위적인 제약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위적인 제약을 다시 풀어준다라고 해도 또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 균형의 토지 배분량 L0가 되고요. 그때는 뭐 아무런 개발 이익, 그러니까 우발 이익 또는 뭐 그냥 뭐라 할까요? 그냥 그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이런 것들이 창출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어떻게 환수할까, 얼마나 환수할까, 뭐 이런 걱정을 저희 뭐 어떤 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규제를 갖다가 도입을 한다든지 또는 도입되었던 규제를 갖다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환수할까 또는 얼마나 환수할까 뭐 이런 고민이 시작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외부 효과와 정부 개입인데요. 우리가 시장 실패 다루면서 외부 효과를 조금만 더 정밀하게 다루었으면 이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장 실패하면서 외부 효과를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개념만 설명드렸고 정말 좀 깊이 이제 고민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외부 효과와 정부 개입을 살펴보는 건 조금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